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2월 저녁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천안휴게소는 평일임에도 제법 붐볐죠. 주차장 한쪽 구석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닿는 곳에 12살 다연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얇은 패딩 점퍼는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캐리어 손잡이를 꼭 쥔 손가락은 추위로 감각이 없었어요.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다연은 그저 엄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잠깐만 여기 있어.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 3시간 전 엄마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죠. 처음 1시간은 화장실이 붐비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2시간째는 혹시 길을 잃었나 싶어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3시간이 지나자 다연의 가슴 한구석에서 차가운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휴게소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을 확인했지만 엄마는 없었어요. 푸드코트를 돌아다녔지만 역시 보이지 않았죠.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온 다연은 빗속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엄마가 찾으러 올 때 없으면 어쩌나 싶어서요. 저기 학생 혼자야?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회색 점퍼를 입은 아저씨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엄마 기다려요. 다연의 목소리는 추위 때문에 떨렸습니다. 엄마가 어디 계신데? 화장실 갔다 오신대요. 곧 오실 거예요. 아저씨는 손목 시계를 확인하고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언제부터 기다렸어? 조금 전부터요. 거짓말이었지만 다연은 낯선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기가 두려웠어요. 아저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우산을 다연 머리 위로 씌워주었습니다. 비 맞으면 감기 걸려. 우산이라도 쓰고 있어. 그리고는 휴게소 안으로 들어갔죠. 10분쯤 지나자 아저씨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엔 아주머니와 함께였어요. 따뜻해 보이는 니트를 입은 아주머니는 다연을 보자마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애가 완전히 젖었네. 민호 씨, 이러다 애 병나겠어요. 그러게요. 학생, 우리가 휴게소 안에 작은 분식집을 하는데 일단 들어와서 몸 좀 녹이지 않을래? 다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면 정말로 엄마를 영영 못 만날 것 같았거든요. 여기 있어야 해요. 엄마가 찾으러 올 거예요. 아주머니가 무릎을 꿇고 다연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따뜻한 손으로 다연의 차가운 손을 감싸 쥐었어요. 그래, 엄마 기다리는구나. 그런데 내가 여기서 아프면 엄마가 더 걱정하실 거야. 우리 가게가 바로 저기 보이는 곳에 있으니까 잠깐만 들어와서 따뜻한 거 먹고 있자. 엄마 오시면 바로 볼 수 있어. 미정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다연은 망설이다가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죠. 민호가 다연의 캐리어를 들어주고 미정이 다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작은 분식집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가게는 크지 않았지만 아늑했습니다. 빨간 플라스틱 의자와 테이블 4개, 그리고 주방이 한눈에 보이는 구조였죠. 일단 앉아. 수건 가져올게. 미정이 부엌으로 들어가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다연의 젖은 머리를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말했어요. 배고프지? 뭐 먹고 싶어? 다연은 고개를 저었지만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는 숨길 수 없었죠. 떡볶이는 어때? 우리 가게 떡볶이 맛있어. 민호가 주방에서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추장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미정은 다연 옆에 앉아 젖은 머리를 계속 닦아주었죠. 이름이 뭐야? 다연이요. 김다연. 다연이구나. 예쁜 이름이네. 몇 살이야? 12살이요.
초등학교 6학년이구나. 다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미정의 눈가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며 다연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자, 특별 서비스야. 민호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를 가져왔습니다. 빨간 양념이 윤기 있게 반짝였고 어묵과 삶은 계란까지 푸짐하게 들어 있었죠. 천천히 먹어. 뜨거우니까. 다연은 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차가웠던 몸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눈물이 자꾸 흘렀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갔다는 사실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울지 마. 곧 엄마 오실 거야. 미정이 다연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미정도 알고 있었죠. 3시간이나 비를 맞으며 혼자 있던 아이를 누군가는 일부러 두고 간 거라는 거요. 민호가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러 간 거였어요. 15분쯤 지나자 경찰 2명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아이가 이 아이인가요? 젊은 경찰관이 다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다연은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경찰이 오면 엄마를 못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기다리고 있어요. 곧 오실 거예요. 다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나이든 경찰관이 무릎을 꿇고 다연과 눈을 맞췄어요. 그래, 우리도 엄마 찾아드릴게. 엄마 전화번호 알아? 다연이 엄마 번호를 불러주자 경찰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 들렸죠. 현재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캐리어를 열어보겠다고 양해를 구했어요.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함께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미안해, 다연아. 짧은 편지였지만 모든 걸 설명하기에 충분했죠. 다연은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억누르고 있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가 날 버렸어요. 정말로 버렸어요. 미정이 다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연은 미정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민호는 조용히 경찰관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일단 아동보호소로 데려가야 합니다. 절차상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당장 가야 하나요? 애가 충격이 큰데. 규정이 그렇습니다. 서류 작성하고 조사도 해야 하고요. 그때 미정이 나섰습니다. 우리가 임시보호를 할 수는 없나요? 애가 지금 너무 불안해하잖아요. 경찰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임시보호자가 되시려면 절차가 복잡합니다. 일단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락해서 상담받으셔야 하고 가정조사도 받으셔야 해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아이 우리가 돌볼게요.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정도 고개를 끄덕였죠. 경찰관은 두 사람의 신상 정보를 받고 내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연락이 올 거라고 안내했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가게는 조용해졌어요. 다연은 여전히 미정의 품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울다 지쳐 눈이 반쯤 감겼죠.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자. 따뜻한 방도 있고 깨끗한 이불도 있어. 다연은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작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민호가 다연을 업었습니다. 가벼운 몸무게가 마음을 더 아프게 했죠. 가게 문을 닫고 나오니 비는 그쳤습니다. 주차장 저편에 스낵파크라는 큰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다연은 민호의 등에 엎여 그 불빛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아침에 엄마와 집을 나설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차는 천천히 휴게소를 빠져나갔습니다. 다연은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라도 엄마가 뒤늦게 찾아올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켜줄게. 미정의 따뜻한 손이 다연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연은 그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았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연은 낯선 천장을 보며 눈을 떴습니다. 잠시 여기가 어딘지 헷갈렸지만 곧 어제 일이 떠올랐죠.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간 것, 그리고 민호와 미정이 데려와 준 것까지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연아, 일어났니? 아침 먹자. 미정의 목소리였어요. 다연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김치찌개, 계란말이가 차려져 있었죠. 민호는 이미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 민호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다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죠. 어색한 침묵이었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사람이 온대. 우리가 너를 임시로 돌볼 수 있는지 확인하러.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저 보호소로 가야 해요? 아니,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 볼게. 너도 우리랑 있고 싶다고 말해주면 도움이 될 거야. 오전 10시쯤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직원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다연과 이야기를 나눴죠. 다연아, 여기 있는 게 어때? 좋아요. 아저씨 아줌마가 잘해주세요. 그래, 다른 곳으로 가고 싶지는 않아? 다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원은 민호와 미정과도 긴 상담을 했어요. 두 사람의 경제 상황, 가정 환경, 그리고 다연을 돌볼 의향까지 꼼꼼히 확인했죠. 임시보호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다연이는 학교도 다녀야 하고요. 서류 작업이 끝나고 직원이 돌아간 후 민호가 다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너를 돌볼 거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날 오후 다연은 민호, 미정과 함께 휴게소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어제와는 다른 활기가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죠. 다연아, 옆에서 구경해도 돼. 심심하면 이거 읽어봐. 미정이 메뉴판을 가리켰습니다. 떡볶이, 순대, 어묵, 김밥 같은 메뉴들이 적혀 있었어요. 다연은 주방에서 일하는 두 사람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민호는 떡볶이를 만들 때 정확한 타이밍을 지켰어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떡을 넣고 정확히 3분 후에 어묵을 넣었죠. 고추장 양념도 계량 스푼으로 정확히 재서 넣었습니다. 아저씨, 왜 시간을 재면서 하세요? 맛이 일정해야 손님들이 믿고 먹지. 오늘은 맵고 내일은 싱겁고 그러면 안 돼. 다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민호가 하는 것을 보면서 메모하기 시작했죠. 떡 삶는 시간 3분, 어묵 넣고 2분, 양념 1스푼 반.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었습니다. 메모하는구나. 똑똑하네. 미정이 다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다연은 부끄러운 듯 웃었죠. 며칠이 지나면서 다연은 분식집 일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먹고 간 자리를 치우거나 젓가락을 정리하는 일을 도왔어요. 특히 젓가락 정리할 때는 모든 젓가락의 머리 방향을 완벽하게 일치시켰죠. 다연이는 정리를 참 깔끔하게 하네. 한 손님이 감탄했습니다. 다연은 뿌듯한 마음에 더 열심히 일했어요. 어느 날 민호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떡볶이 양념을 조금씩 바꿔가며 맛을 보고 있었죠. 뭔가 2% 아닌데 더 깊은 맛이 필요해.
다연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저씨, 어제는 양파를 30분 볶았는데 오늘은 20분만 볶았어요. 그래서 단맛이 덜 나는 것 같아요. 민호가 놀란 눈으로 다연을 봤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냥 보면서 시간 재봤어요. 어제는 3시 10분에 시작해서 3시 40분에 끝났거든요. 민호는 다연이 말한 대로 양파를 더 볶았습니다. 정말로 맛이 훨씬 좋아졌죠. 그날부터 민호는 다연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다연은 하루 매출을 정리하는 미정을 도왔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미정 옆에서 다연도 머릿속으로 계산했죠. 오늘 매출이 38만 원이네. 미정이 말하자 다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38만 5천 원 아니에요? 떡볶이 25그릇에 4천 원씩 10만 원, 순대 15인분에 3천 원씩 4만 5천 원. 다연이 줄줄 계산을 읊자 미정이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정말로 다연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 다연이 수학 천재구나. 미정이 다연을 꼭 안아주었어요. 다연은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라는 슬픔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 같았죠.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가 말했습니다. 다연아, 너 우리 가게 정식으로 도와줄래? 용돈도 줄게. 정말요? 그래. 넌 특별한 재능이 있어. 그걸 잘 키워보자. 다연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날 밤 다연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민호 아저씨가 떡볶이 만드는 정확한 레시피, 미정 아줌마가 손님 응대하는 친절한 말투, 그리고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일들을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덧붙였죠. 엄마는 날 버렸지만 여기 사람들은 날 필요로 해준다. 이게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걸까? 창밖에서는 휴게소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스낵파크의 큰 간판도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다연에게 그 불빛은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다연은 이제 완전히 민호와 미정의 가족이 되었어요. 학교도 다니기 시작했고 방과 후에는 매일 분식집을 도왔죠. 손님들은 다연을 알뜰한 딸처럼 여기며 칭찬했습니다. 8월의 무더운 어느 날 휴게소에 큰 변화가 시작됐어요. 대형 트럭들이 들어와 공사를 시작한 거였죠. 다연은 가게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게 뭐예요? 다연이 물었을 때 민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스낵파크라는 프랜차이즈 분식집이 들어온대. 우리 가게 바로 맞은편에. 미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죠. 그 큰 회사가 왜 굳이 여기 들어오는 거야? 우리 같은 작은 가게들은 어떻게 살라고? 일주일 후 스낵파크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간판과 넓은 실내, 그리고 다양한 메뉴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어요. 개업 이벤트로 모든 메뉴를 반값에 판매한다는 현수막이 크게 걸렸죠. 그날부터 민호네 가게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평소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붐볐는데 이제는 텅 빈 테이블이 늘어갔어요. 다연은 불안한 마음에 매출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다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가 다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이벤트 끝나면 다시 돌아올 거야. 하지만 이벤트가 끝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스낵파크는 계속해서 새로운 이벤트를 했고 화려한 광고로 손님들을 끌어모았죠. 민호네 가게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현은 민호와 미정이 걱정스럽게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번 달 임대료도 겨우 냈어. 이러다가 정말 가게 문 닫아야 할지도 몰라. 그래도 10년 넘게 해온 가게인데. 미정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사람들이 자신을 거둬준 은인인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죠. 다음 날 다현은 스낵파크에 직접 가봤습니다. 적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죠. 가게 안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주문은 키오스크로 받고 음식은 번호표를 받아 찾아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다현은 떡볶이를 주문하고 한 구석에 앉아 먹어봤어요. 맛은 나쁘지 않았지만 뭔가 아쉬웠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것 같은 획일적인 맛이었죠. 민호가 정성껏 끓이는 육수의 깊은 맛과는 달랐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맛은 그냥 그런데 싸니까 여기 오게 되네. 그러게. 옛날에 저쪽 작은 가게 떡볶이가 더 맛있었는데. 다현의 눈이 반짝였어요. 사람들이 민호네 가게의 맛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였죠. 문제는 가격과 편의성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현은 수첩을 꺼내 열심히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스낵파크의 장단점, 민호네 가게의 강점과 약점을 정리했죠. 그리고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저씨, 우리도 특별한 걸 해봐요. 저녁 식사 시간, 다현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특별한 게 뭔데? 우리 가게만의 특별 메뉴요. 스낵파크에는 없는 아저씨만 만들 수 있는 거요. 민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현은 수첩을 펼쳐 보였어요. 제가 관찰해 봤는데요. 휴게소 손님 중에 트럭 기사님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든든한 걸 찾으시거든요. 우리가 주먹밥을 만들면 어떨까요? 큰 주먹밥에 떡볶이 국물을 곁들이는 거예요. 미정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주먹밥이라 준비가 복잡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제가 시간을 재봤는데 한 개 만드는데 2분이면 충분해요. 미리 밥을 준비해 두면 주문 즉시 만들 수 있어요. 민호가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료비는? 제가 계산해 봤는데 한 개당 1,500원이면 만들 수 있어요. 3,000원에 팔면 수익이 남아요. 스낵파크 김밥이 4,000원인데 우리 주먹밥이 훨씬 양도 많고 든든해요. 다현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습니다. 민호와 미정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한번 해볼까? 다음 날부터 시험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다현이 디자인한 손글씨 메뉴판을 만들어 걸었어요. 천안휴게소 명물, 든든한 주먹밥이라는 문구와 함께요. 첫 손님은 트럭 기사였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아저씨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메뉴판을 봤어요. 주먹밥? 이게 뭐요? 직접 만든 큰 주먹밥이에요. 떡볶이 국물도 드려요. 다현이 밝게 설명했습니다. 기사님은 한번 먹어보겠다며 주문했어요. 민호가 정성껏 주먹밥을 만들었습니다. 따뜻한 밥에 참기름을 살짝 넣고 김치와 멸치볶음, 계란 지단을 넣어 동그랗게 뭉쳤어요. 김으로 예쁘게 싸서 내놓으니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웠죠. 기사님이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거 괜찮네. 든든하고 국물이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고. 그 모습을 본 다른 기사들도 하나둘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였죠. 어제 여기서 주먹밥 먹었는데 진짜 든든하더라. 스낵파크보다 훨씬 나아. 집밥 같은 맛이야. 일주일이 지나자 주먹밥을 찾는 손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에는 주먹밥이 동이 날 정도였어요. 다현은 뿌듯한 마음으로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매출이 다시 오르고 있어요. 70%까지 회복했어요.
민호가 다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다연이 덕분이야.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 그런데 며칠 후 스낵파크에서도 주먹밥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더 화려한 포장에 더 싼 가격으로요. 다연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맛으로 승부하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어요. 다연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단골 손님 스탬프 카드, 아침 특선 메뉴, 심야 할인 같은 아이디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우리가 작은 가게지만 그래서 더 세심하게 손님을 챙길 수 있어요. 큰 곳에서는 못하는 걸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미정이 다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다연아. 내가 있어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어. 창밖으로 스낵파크의 화려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위협적이었지만 이제는 두렵지만은 않았어요. 다연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작지만 단단한 가족의 힘으로 말이죠.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주먹밥 덕분에 가게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스낵파크와의 경쟁은 여전히 치열했어요. 민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죠. 다연은 그런 민호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호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죠. 괜찮으세요? 다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가게에서 일하던 중 민호가 갑자기 주방에서 쓰러졌습니다. 냄비를 들던 손에서 힘이 빠지며 와장창 소리가 났어요. 다연이 달려가 보니 민호가 바닥에 누워 있었죠. 아저씨, 아저씨. 미정이 황급히 119를 눌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다연은 민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차가운 손이 떨리고 있었죠.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급성 과로와 당뇨 합병증입니다. 혈당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미정이 눈물을 흘렸어요. 다연도 가슴이 먹먹했죠. 자신을 걷어준 은인이 이렇게 아픈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병실에서 민호가 힘없이 말했어요. 가게는 어떻게 하지? 내가 없으면 제가 할게요. 다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와 미정이 놀란 눈으로 다연을 봤어요. 내가 학교도 있는데 방과 후에 바로 와서 도울게요. 주말에는 온종일 일할 수 있어요. 제가 아저씨 레시피 다 외웠거든요. 다연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몇 달간 관찰하고 기록한 모든 레시피가 정확한 분량과 시간까지 적혀 있었어요. 떡볶이 육수는 멸치 25마리, 다시마 15cm, 무 100g을 넣고 40분 끓이면 돼요. 고추장 양념은 고추장 300g, 설탕 50g, 간장 20ml. 다연이 줄줄 외우는 모습에 민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음 날부터 다연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미정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특히 육수 끓이는 시간을 맞추는 게 힘들었죠. 새벽에 일어나야 했거든요. 다연은 알람을 새벽 4시에 맞춰놓고 일어났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가게로 가서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실수도 많았습니다. 멸치를 너무 오래 끓여서 쓴맛이 나기도 했고 불 조절을 잘못해서 육수가 넘치기도 했죠. 괜찮아. 천천히 하자. 미정이 다연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미정도 지쳐 보였어요. 혼자서 서빙과 계산을 다 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때 뜻밖의 도움이 찾아왔습니다.
단골 손님인 트럭 기사 아저씨들이었어요. 학생이 고생이 많네. 우리가 좀 도와줄게. 한 기사님이 테이블 정리를 도왔고 다른 기사님은 무거운 재료를 나르는 걸 도왔습니다. 다현은 감동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뭘, 맨날 맛있는 주먹밥 해주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스낵파크 매니저가 가게를 찾아온 거였어요.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죠. 조경수라고 합니다. 스낵파크 천안점 매니저죠. 경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내밀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미정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제안을 하나 하려고요. 이 가게를 저희에게 파시면 어떨까요? 괜찮은 가격을 드릴 수 있습니다. 팔 생각 없습니다. 미정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경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죠. 지금도 힘드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것은 협박처럼 들렸어요. 경수가 나간 후 미정과 다현은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민호를 만났을 때 이 이야기를 했어요. 민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죠. 조경수 그 사람 예전에 호텔에서 같이 일했던 후배야 나한테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앙심이요? 내가 주방장이었고 그는 부주방장이었거든. 실수가 잦아서 내가 자주 지적했었어. 결국 그만뒀는데 그때 많이 원망했다고 들었어. 다현은 수첩에 이 내용을 적었습니다. 상대를 알아야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며칠 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 민호네 가게에 대한 악성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 위생 상태가 엉망이다 같은 거짓 리뷰들이었죠. 이건 너무해요. 다현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리뷰를 올린 사람들을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가게 손님이 또 줄기 시작했죠. 다현은 밤늦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대응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줌마, 우리도 인터넷을 활용해요. 인터넷을? 네. 우리 가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짧은 영상으로요. 다현은 스마트폰으로 가게 일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정성껏 육수를 끓이는 모습, 신선한 재료를 손질하는 모습, 그리고 손님들의 행복한 표정까지요. 안녕하세요. 천안휴게소 작은 분식집입니다. 저희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여요. 다현이 카메라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더니 반응이 조금씩 오기 시작했어요. 힘내세요. 가족이 운영하는 따뜻한 가게네요. 꼭 가보고 싶어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회수도 점점 늘어났어요. 일주일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유명 먹방 유튜버가 가게를 찾아온 거였어요. 영상 보고 왔어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제 채널에서 소개해도 될까요? 다현과 미정은 기쁨에 겨워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었어요. 유튜버는 주먹밥과 떡볶이를 먹으며 감탄했죠. 와, 이건 정말 집밥 같은 맛이에요. 프랜차이즈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맛이죠. 그 영상이 올라간 후 가게는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영상 보고 부산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일부러 들렀어요. 가게는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현은 행복했지만 더 중요한 건 민호의 건강이었어요. 병원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다현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아저씨가 빨리 나으셔야 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다현이 말했어요.
이제 다현은 단순히 보호받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구성원이 된 거였죠. 그날 밤 다현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다. 나는 이제 이 가족의 일원이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2살이 된 다현은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었어요. 키도 훌쩍 컸고 단정한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모습은 똑똑해 보였죠.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12살 소녀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어요. 천안휴게소도 많이 변했습니다. 스낵파크는 여전히 성업 중이었지만 민원의 분식집도 나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죠. 유튜브 영상 덕분에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노을 분식은 이제 휴게소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2035년 3월 어느 봄날 아침, 다현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왔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지난 몇 달간 준비한 프로젝트를 민호와 미정에게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부지런하네. 무슨 일 있어? 60대 초반이 된 민호가 물었습니다. 10년 전 건강위기 이후로 많이 조심하며 지냈지만 여전히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다만 예전처럼 무리하지는 않았죠. 아빠, 엄마, 오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다현은 이제 자연스럽게 민호와 미정을 아빠,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법적으로도 정식 가족이 된 지 오래였죠. 다현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노을 분식 표준 운영 매뉴얼이라는 제목이 떴어요. 이게 뭐니? 미정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가게를 관찰하고 기록한 모든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각 메뉴별 정확한 레시피, 조리 시간, 온도, 재료 보관법, 손님 응대 매뉴얼까지요. 다현이 클릭하자 상세한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떡볶이 페이지만 해도 15페이지가 넘었어요. 육수 재료의 정확한 무게부터 불색이, 저어주는 타이밍, 완성도 체크 방법까지 사진과 함께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죠. 세상에, 이걸 언제 다. 민호가 감탄했습니다. 다현은 미소를 지었어요. 매일 조금씩 정리했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제 진짜 제안은 이거예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노을 분식 가맹사업 계획서라는 제목이 나타났죠. 가맹사업? 네. 우리의 맛과 정신을 전국에 퍼뜨리는 거예요. 단순한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들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기업 모델이에요. 다현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일반 프랜차이즈와 달리 가맹비를 최소화하고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구조였어요.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조성가정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 미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다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표준화부터 완성하고 하나씩 천천히 늘려가는 거죠. 그리고 다현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박도훈 멘토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박도훈? 민호가 놀랐습니다. 박도훈은 10년 전 다현에게 명함을 줬던 그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유명한 외식 컨설팅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었죠. 어제 연락이 왔어요. 우리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다고, 투자도 고려하고 있다고요.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다현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다현아? 다현도 그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사촌 세린이었어요. 세린 언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린은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한때 다연을 무시했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잘 지냈니? 네. 언니는요? 세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그냥 그래. 사실 부탁이 있어서 왔어. 알고 보니 세린은 최근 이혼을 했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일자리를 구하러 왔다는 거였죠. 우리 가게에서 일하고 싶다고? 민호가 물었습니다. 세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른 데서는 다 거절당했어요. 경력도 없고 혼자 애 키우는 사람은 안 뽑더라고요. 다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세린에게 받았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세린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일단 일주일 동안 해보시죠. 그 후에 결정해요. 다연이 말했습니다. 세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다연아. 정말 고마워. 세린이 일을 시작한 첫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조경수였어요. 10년 전보다 더 거만해 보였죠. 이제는 스낵파크 본사 임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나요? 경수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다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경수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던졌어요. 마지막 제안입니다. 3억의 가게를 넘기세요. 거절하면 더 이상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협박인가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죠.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서면 이런 작은 가게는 버틸 수 없어요. 다연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경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찢어버렸어요. 우리는 절대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박하지 마세요.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으니까요. 다연이 핸드폰을 들어보였습니다. 경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후회할 겁니다. 경수가 나간 후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겠어?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괜찮아요, 아빠. 우리에겐 무기가 있어요. 다연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천 명의 팔로워를 가진 노을분식 공식 계정이 떴어요. 진실의 힘이요. 우리는 정직하게 장사하고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무기예요. 며칠 후 정말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보건소에서 갑작스러운 위생 점검이 나왔고 세무조사 통보도 왔어요. 모두 문제없이 통과했지만 계속되는 압박에 모두가 지쳐갔죠. 그런데 세린이 의외의 활약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던 세린은 이런 부당한 압박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이건 명백한 영업방해예요. 증거만 모으면 고소할 수 있어요. 세린의 도움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연은 또 다른 준비를 했어요. 전국의 작은 분식집 사장님들과 연대를 만든 거였죠. 소상공인 분식집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30개 가게가 모였습니다. 서로의 레시피를 공유하고 재료를 공동 구매하며 부당한 압박에 함께 맞서기로 했어요. 협동조합 창립식 날 다연이 대표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강합니다. 정직한 맛과 진심 어린 서비스로 대기업과 맞설 수 있어요.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민호와 미정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버려진 아이였던 다연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가 된 거였죠. 그날 밤 다연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10년 전 나는 버려진 아이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에겐 가족이 있고 꿈이 있고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 작은 분식집에서 시작된 기적이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다. 노을분식 협동조합이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나던 어느 월요일 아침, 휴게소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다현은 문을 열며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스낵파크의 간판은 여전히 환하게 빛났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이어진 위생 점검과 세무조사, 그리고 알 수 없는 민원 전화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다현은 가게 안에 들어서자마자 전날 밤에 정리한 자료들을 다시 훑었습니다. 협동조합 소속 가게 상당수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현은 가슴속에 서늘한 긴장감을 느끼면서도 차분히 정리된 정보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여러 지점에서 일어난 갑작스러운 점검 요청, 익명신고, 의도적인 원료 공급 지연 등이 모두 날짜와 시간이 묘하게 비슷했습니다. 그때 미정이 다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다현아, 큰일이야. 새벽에 휴게소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어. 미정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다현은 곧바로 핸드폰을 받아들고 게시글을 확인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노을 분식 위생 문제 제보. 하지만 내용은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소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손님에게 상한 재료를 줬다느니, 주먹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느니 모두 사실무근의 이야기들이었죠. 이건 누가 봐도 조작이에요. 다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스낵파크 쪽에서 매니저 경수가 직원 둘과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다현은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확인하고 눈을 좁혔습니다. 경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의도적으로 크게 말했습니다. 휴게소에 이런 가게가 있다는 게 참 문제죠. 본사가 크게 신경 쓰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 말은 휴게소 손님들 귀에 그대로 들릴 만큼 충분히 큰 소리였습니다. 다현은 즉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거도 없이 험담하지 마세요. 다현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경수가 비웃듯 다현을 내려다봤습니다. 헛소문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그의 표정에는 10년 전 원한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뒤에서 다현의 어깨를 지그시 잡아주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넘어가자.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다현은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지금은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협동조합 가게들 사이에서 영상통화회의가 열렸습니다. 다현은 화면 속 사장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고 몇몇은 가게 운영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한 압박은 분명한 의도적 공격입니다. 다현의 말에 화면 속 사람들의 눈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다현은 지난 며칠간 수집한 증거들을 공유했습니다. 위생 점검의 일정이 스낵파크 이벤트 일정과 겹친다는 사실, 제보글의 작성자가 여러 곳에서 동일 아이디를 사용했다는 흔적, 그리고 협동조합 소속 가게에만 집중된 세무조사, 모두 누군가가 뒤에서 통제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사장들은 처음엔 놀랐고 곧 분노했고 마지막엔 결심이 섞인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분위기를 느낀 다현은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싸움의 방식은 정면 충돌이 아니라 진실과 기록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다현은 늦은 밤까지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협동조합의 모든 가게가 동일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보고서였죠. 그리고 다음 목적지는 한 곳뿐이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보호센터. 다음 날 아침 다현은 보고서를 들고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실에서 담당자와 마주 앉은 다연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담당자는 자료를 보며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고발 조치도 가능합니다. 특히 특정 기업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정황이 있어서 더 면밀히 조사해 봐야 합니다. 다연은 작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부담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센터에서 돌아오는 길, 휴게소에 도착한 다연은 가게 앞에 모인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사람들은 모두 손님들이었습니다. 전날 커뮤니티 글을 보고 걱정되어 확인하러 온 사람들이었죠. 저희 믿어요. 몇 년 동안 여기서 먹었는데 이런 소문 믿을 리가요. 다연 씨, 혹시 우리가 도울 일 없나요? 사람들의 따뜻한 말에 다연의 눈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 따뜻함은 10년 전 민호와 미정이 처음 자신을 품어줬던 순간과 닮아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 다연은 창밖에 있는 스낵파크 간판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화려한 불빛은 여전히 위협적이었지만 예전처럼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혼자가 아니었고 스스로를 지킬 힘도 갖추고 있었죠. 다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싸움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노을 분식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전쟁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죠. 노을 분식 협동조합이 출범한 뒤 약 3주가 지나던 어느 월요일 새벽 휴게소는 평소처럼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지만 공기 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연은 4시 반에 가게 문을 열며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스낵파크의 간판은 상대적으로 더 밝은 빛을 내고 있었고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3주 동안 이어진 단속과 민원, 공급 지연이 모두 우연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방 불을 켠 뒤 다연은 어제 정리해둔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협동조합 소속 가게 5곳이 같은 날 비슷한 이유로 단속을 받았다는 사실이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료를 넘기며 일정과 지역별 패턴을 다시 살폈습니다. 단속 시각, 검사 사유, 신고, 시간 모두 일정한 흐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미정이 급하게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목소리에는 불안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연아, 새벽에 휴게소 커뮤니티에 또 글이 올라왔어. 이번엔 더 심해. 다연은 핸드폰을 건네받아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게시글에는 상한 재료, 위생 문제, 불친절 같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을 읽는 동안 그녀의 이마는 서서히 좁혀졌고 숨을 내쉴 때마다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줌마, 이건 누가 봐도 조작이에요. 패턴이 너무 똑같아요. 잠시 뒤 스낵파크 방향에서 경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직원들과 함께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하며 휴게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지시 내려서 확인하러 나왔습니다. 이 근방 문제 많은 가게가 있다더군요. 다연은 문을 열고 나가 경수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분노로 흔들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근거 없이 말하지 마세요. 허위라면 책임지셔야 합니다. 경수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시간 지나면 알겠죠. 그 말투는 10년 전부터 이어져 온 미묘한 적대감과 자신감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다연의 어깨를 가볍게 누르며 속삭였습니다. 지금은 흥분하지 말자. 우린 기록으로 가야 돼. 다연은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감정으로 부딪히면 상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10시 협동조합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화면 속 각각의 대표들의 얼굴은 피곤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다연은 차분한 말투로 자료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단속 시간대를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스낵파크 물류 차량이 같은 날 같은 지역을 돌고 있었어요. 신고 글을 올린 아이디도 거의 동일합니다. 대표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쪽을 노리고 움직이는 거라는 건가요? 다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모두가 자료를 보내주셔야 해요. 근거가 쌓이면 대응할 수 있어요. 회의가 끝나자 다연은 휴게소 뒤편 물류동 근처로 이동해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스낵파크 차량들이 일정 시간 간격으로 드나들고 있었고 그녀는 그 흐름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조금 뒤 경수가 물류동 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주변을 살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초조함이 비쳤습니다. 다연은 멀찍이 떨어진 거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작은 확신을 더했습니다. 저녁 무렵 다연은 가게 밖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이 피곤했지만 마음속에는 이전보다 더 강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협동조합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함께 자신과 가족을 향한 공격을 끝까지 버티고 되돌려줘야 한다는 의지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뒤 다연은 노트북을 다시 열고 정리된 증거들을 추가했습니다. 내일은 소상공인 보호센터에서 두 번째 상담이 예정되어 있었고 더 많은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집중한 얼굴로 파일을 하나씩 정리하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해요.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있었지만 다연의 마음속 작은 불씨는 더 큰 불길로 번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협동조합이 출범한 지 3주가 지나던 2025년 4월 말 휴게소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움 속에서도 어딘가 미묘한 흐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다연은 새벽 4시 반 문을 열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전날 보호센터에서 돌아온 보고가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긴장보다는 단단함이 더 짙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씻고 정리된 서류를 꺼내 한 장씩 넘겼습니다. 손끝에는 약간의 떨림이 남아 있었지만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정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숨을 조금 몰아쉬며 다연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연아, 오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자. 다연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이제 확실하게 끝까지 가야 해요. 아침 햇빛이 휴게소 천장 유리창을 통과해 밝게 내려오자 사람들의 움직임도 조금씩 활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스낵파크 앞 풍경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경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직원들 얼굴엔 미묘한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연은 그 모습을 스쳐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 보호센터와 조사관들이 동시에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스낵파크 주변부터 물류동까지 꼼꼼하게 확인이 이어졌고 운영팀 사무실도 조사 대상에 올라갔습니다. 다연은 조사관 옆에서 필요한 서류를 차분히 건넸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고 시간이 일정하게 겹치는 지점입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자료 정리가 아주 체계적이네요. 오후가 되자 운영팀이 긴급 회의를 열었고 스낵파크 본사에서도 담당자가 내려와 진상 파악을 요청했습니다. 잠시 뒤 경수는 회의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시선은 잠시 다연 쪽을 향했지만 예전처럼 자신감 있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다연은 그 시선을 조용히 받아냈습니다. 마음속에 슬픔과 분노, 오래된 상처가 뒤섞여 올라왔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표정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리고 가던 사람들의 뒷모습과도 어딘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때와 달랐습니다. 이제는 지킬 가족이 있었고 함께 서 있는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4시 휴게소 로비 게시판 앞에는 모여든 사람들이 작은 웅성거림을 만들었습니다. 운영팀에서 공식 공지가 붙었습니다. 조사 결과 특정 업체 직원의 지속적인 허위 제보와 영업방해 정황이 확인됨. 해당 직원 직무 정지. 스낵파크 본사 사과문 게재 예정. 미정은 떨리는 목으로 물었습니다. 다연아, 이거 우리 이긴 거 맞지? 다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 휴게소 중앙 로비에서는 작은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기나긴 갈등의 끝을 정리하는 자리였습니다. 민호와 미정은 깔끔한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고 세리는 자료 봉투를 들고 주변을 확인하며 긴장한 듯 손끝을 매만졌습니다. 다연은 무대 앞에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닿을 만큼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서로의 장사를 지키고 고객을 지키며 지역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은 말로만 적히는 것이 아니라 주방의 땀과 손끝에서 매일 지켜질 약속입니다. 박수가 퍼졌습니다. 트럭 기사들은 눈가를 훔치며 큰 손으로 박수를 쳤고 시니어 손님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역시 노을 분식이야. 이 집은 정직으로 버텼지. 협약식 뒤 휴게소의 풍경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공동 안전 규정이 생겼고 홀에는 시니어 손님을 위한 느린 창구가 마련되었습니다. 조합 가게의 테이블은 2줄 더 늘어났고 휴게소 곳곳에서 서로 도우려는 작은 움직임들이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노을 분식 앞에는 청소년 채용 공고가 붙었습니다. 한부모 가정과 결손 가정 아이들에게 우선 기회를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첫 면접을 보고 나가는 고등학생 형제가 문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사장님, 저희 같은 애들 받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연은 눈을 살짝 굽히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내일 보자. 우리 같이 해봐요. 그 말 한마디에 두 소년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졌고 미정과 민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2025년 5월 첫째 주 노을분식 협동조합의 첫 동행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 아래 작은 글씨로 노을과 함께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가 조금씩 흩뿌리던 날씨였지만 손님들은 끊이지 않았고 국물 냄새와 따뜻한 공기가 가게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개점식 끝자락 민호가 조용히 다연 옆으로 와 말했습니다. 다연아,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다. 정말 고맙다. 다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하게 차올랐습니다. 오래된 상처와 외로웠던 3살 무렵의 기억, 12살의 두려움, 그리고 지금의 따뜻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아빠, 우리가 한 거예요. 가족이니까요. 창밖에는 비가 멈추고
노을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붉고 따뜻한 색이 가게 유리창에 번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다현은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버려진 아이였던 나는 이제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휴게소 한가운데 작은 분식집에서 시작된 기적은 또 다른 누군가의 기적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조용히 퍼지고 있습니다. 비록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품은 이 작은 가족처럼 세상 곳곳에는 여전히 따뜻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다현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좋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삶과 경험도 저에게는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평안과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운명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